어느 흐린 가을 밤, 대학생인 지수는 늦은 시간까지 과제에 매달리고 있었다. 인터넷 강의에 과제가 너무 많아서 평소보다 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야 했다. 방 안은 조용했고 컴퓨터 화면에만 은은한 빛이 비쳤다. 천천히 지수는 집중력을 잃어갔다. 눈꺼풀이 무거워지면서 스르르 잠에 빠져들던 찰나 벌써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각. 인터넷 화상 채팅 사이트에서 초대장을 받았다. 그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초대장의 제목이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임. 호기심에 사로잡힌 지수는 순간적인 흥미로 사이트를 클릭했다. 책방에 참가하자 마찬가지로 초대받은 다른 사람들도 몇 명 있었다. 그들은 모두 닉네임만으로 자신을 소개했다. 어떤 사람은 밤의 늑대, 다른 사람은 고요한 그림자 등으로 불렸다. 주최자는 무명의 목소리로 어딘가 음침한 느낌을 주었다. 무명의 목소리는 채팅방에서 게임의 규칙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 게임은 시계를 가지고 하는 심령 게임이다. 자정부터 새벽까지 각자 집안에서 특정한 의식을 치르고 개별 미션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성공하면 상금이 주어질 것이며 중간에 포기하면 영원히 저주를 받는다. 지수는 약간의 주저함을 느꼈지만 그때까지 외로운 대학 생활에서 벗어나 무언가 새롭고 자극적인 것을 원했다. 게다가 상금도 꽤나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그는 결국 뛰어들기로 결심했다. 게임의 첫 번째 단계에서 모든 참가자는 자신의 집에서 가장 외진 곳으로 가야 했다. 지수는 옛날 짐들이 쌓여있는 집 다락방으로 향했다. 다락방은 캠퍼스 근처의 오래된 할머니 집에서 세든 방으로 평소에는 거의 가지 않는 곳이었다. 그곳은 어두컴컴하고 먼지투성이라 불편했지만 게임을 위해 지수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갔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이름을 거꾸로 3번 불러야 했다. 지수는 거울 앞에 선 채로 한 글자씩 자신의 이름을 거꾸로 발음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이 순간적으로 흐려지는 것 같아서 그는 깜짝 놀랐지만 어쩌면 피곤해서 그럴 거라고 생각했다. 세 번째 단계는 새벽 2시 정각에 집안에 모든 불을 꺼야 하는 것이었다. 지수는 외딴 학부생들의 기숙사 건물 동아리 방을 전부 돌아다니며 불을 껐다. 마지막 불을 끄고 나니 온 집안은 완전히 암흑에 잠겼다. 어둠 속에서 그는 갑자기 찬 기운과 함께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느낌에 휩싸였다. 네 번째 단계는 정해진 방에 들어가서 어두운 방 한가운데에 선우 들고 있던 손전등을 방의 네 벽으로 각각 한 번씩 비추어야 했다.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벽을 비출 때마다 방 안 어딘가의 존재감이 조금씩 커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손전등을 껐을 때 방 안은 다시 깜깜해졌고 그는 쿵쿵거리는 심장 소리만을 들을 수 있었다.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다. 자신과 같은 참가자인 고요한 그림자, 나는 사람이 보낸 메시지였다. 게임을 그만둬야겠어. 누군가가 집 앞에 있는 것 같아. 순간 지수는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면서 불안감이 밀려왔다. 채팅방에서 다른 사람들의 메시지도 연달아 도착했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불길한 느낌에 게임을 계속할 수 없다며 포기하고 있었다. 그때 무명의 목소리가 채팅방에 나타났다. 게임에서 도망칠 수 없다. 끝까지 해야 한다. 게임의 마지막 단계는 부엌에서 집안의 모든 칼을 찾아 한 곳에 모으고 한밤중에 알 수 없는 이유로 불을 켠 후 방 안에서 칼을 모두 뒤집어 놓아야 하는 것이었다. 지수는 왠지 모를 두려움에 실망했지만 그의 호기심은 계속 그를 붙잡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는 어릴 적부터 항상 미스테리와 스릴을 동경했었고 지금이야말로 그것을 해결할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길뿐이었다. 모든 것을 마치고 나면 그가 얻은 대답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 대답과 함께 해방될 것으로 믿었다. 부엌에서 칼을 챙겨서 다락방으로 올라간 지수는 불을 켰다. 새벽의 다락방은 마치 또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다. 갑자기 어딘가에서 발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지수는 공포에 질려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 순간 그는 벽에 걸린 오래된 태엽시계가 혼자서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순간 그는 충격으로 뒤로 물러서다가 무엇인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바로 그때 지수는 자기도 모르게 미래를 봤던 것처럼 느꼈고 이 게임이 그의 삶에 어떤 변화도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다. 깨달음과 동시에 그가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명확해지기 시작했다.
게임을 계속할 것이냐 포기할 것이냐는 선택은 그 누구의 것이 아니라 그의 몫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게임에 대한 흥미와 미련은 사라졌다. 지수는 조용하게 방을 나왔다. 그는 다락방 아래로 내려가 모든 불을 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하지만 확고한 발걸음으로 채팅방을 닫고 컴퓨터를 껐다. 그는 마침내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를 깨달았다. 그것은 바로 그의 진정한 삶이었다. 이후로 그는 다시는 그런 게임에 참여하지 않았고 그날의 경험을 통해 진정한 용기와 지혜를 얻었다고 믿었다. 지수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날의 일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지 않았으나 그로 인해 자신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항상 감사함을 느꼈다. 두 번째 이야기. 이 이야기는 몇 년 전 한국의 한 시골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도시에 살던 나는 한적하고 조용한 곳에서 잠시 머리를 식히고 싶어 그 마을로 여행을 떠났다. 마을은 작고 고요했으며 묻지 않은 자연의 아름다움이 가득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어딘지 모르게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다. 마을의 중앙에는 오래된 저택이 하나 있었다. 사람들은 그 저택을 비밀의 집이라 불렀다. 방문객들이나 외지인들은 저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지만 나는 그곳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다. 저택은 수십 년째 비어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그 근처에 가지 않았다. 마을의 노인들은 저택에 무언가 사악한 것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다. 저녁 무렵 나는 용기를 내어 저택으로 향했다. 길고 뻗은 나무들이 어우러진 좁은 오솔길을 따라 걷다 보니 어느새 해는 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다. 저택은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위압적으로 느껴졌다. 덩굴에 뒤덮인 채 방치된 저택은 낡아서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았다. 문 앞에 서자 알 수 없는 차가운 바람이 몸을 훑고 지나갔다.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텅 빈 거실에는 집주인이 떠난 지 오래인 티가 나게 먼지가 수북했다. 나는 손전등을 켜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으나 모두 얼굴 부분이 찢겨져 있었다. 섬뜩한 기분이 들었지만 나는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어 지하실 문을 찾아 내려갔다. 지하실은 어둡고 축축했으며 알 수 없는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곳에서는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두근거리는 마음을 애써 달래며 빛이 나는 곳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오래된 일기장이었다. 일기장은 저택의 마지막 주인이 쓴 것이었다. 처음에는 평범한 일상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글씨는 불안하고 초조한 느낌으로 변해갔다. 일기에는 주인이 겪은 기이한 사건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매일 밤마다 들려오는 정체불명의 발소리, 벽에서 들려오는 속삭임, 그리고 점점 사라져가는 가족들의 모습. 마지막 페이지에는 떨리는 손으로 써내려간 한 문장만이 남아있었다. 이 집을 떠나야 한다. 그들이 돌아오고 있다. 순간 저택의 천장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놀라움과 두려움에 몸이 굳어버렸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발소리가 지하실 문 앞에 멈추자 나는 온몸을 덮는 소름을 느꼈다. 그리고 문이 떼어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순간 강력한 본능이 나를 움직이게 했다. 손전등을 떨어뜨리고 어둠 속을 무작정 달렸다. 어떻게든 저택을 빠져나와 마을로 돌아왔지만 다급한 심장 소리는 한동안 멈추지 않았다. 이후로도 그 집 근처로 갈 수 없었으며 나의 머릿속에는 마지막으로 들었던 그 발소리가 떠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저택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그저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은 잊힐 것이라는 듯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저택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다시 누군가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세 번째 이야기. 서울에 살고 있던 대학생 민지와 그녀의 친구들은 시험이 끝난 후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근교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를 토대로 강원도 어느 산자락에 위치한 작은 마을 석호리를 최종 목적지로 정하고 그곳에는 예쁜 경치와 함께 조용한 호수가 있다고 하여 기대를 품고 출발했습니다. 도시에 비해 한적한 분위기의 석호리에 도착했을 때 이들은 그 조용함에 신선함을 느끼며 마을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호숫가에 위치한 오래된 한옥에서 숙박을 정하고 마을 주민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주민들은 외부인이 드문 이곳에 찾아와 주어 고맙다며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주민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다소 경계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주변 자연을 즐기기로 하였습니다. 첫날 저녁 한옥의 짐을 풀고 마을 식당에 들려 저녁 식사를 하게 된 민지와 친구들은 식사 중에 호수 주변을 산책했다는 사진을 한 장 찍어 SNS에 올렸습니다. 잠시 후 밥을 다 먹을 즈음 누군가로부터 메시지가 왔는데 익명의 계정으로부터 보내진 것이었습니다. 메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호수 조심해. 거기 살고 있다고 하더라. 갑작스러운 이상한 메시지에 친구들은 서로를 보며 웃어넘겼습니다. 누군가 무섭게 하려고 장난치는 것 같네. 하지만 그 메시지를 계기로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한 친구가 호수 근처에서 본 이상한 형체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물속에서 무언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고 했지만 모두들 그저 장난스러운 이야기로 치부했습니다. 밤이 깊어갔고 친구들은 피곤했지만 들뜬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지는 침대에 누워 문득 호수 근처에서 찍었던 사진을 다시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분명 친구들이 웃고 있는 모습만 담겨 있었지만 저 멀리 호수 위에 희미하게 무엇인가 떠 있는 듯한 실루엣이 포착되었습니다. 뭐지? 착시 현상이겠지. 민지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잠을 청하려 했지만 계속해서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밤 창 너머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깨게 되었습니다. 흐릿하게 보이는 창문 너머로 호수의 방향에서 늘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초조한 마음에 그녀는 친구들을 깨우고 함께 사실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밖으로 나선 그들은 어느새 안개가 짙게 내려앉은 호수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미스테리한 분위기에 매료되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막연한 공포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들이 호수 근처에 도착했을 때 안개 너머로 무언가가 일렁이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확실히 형체를 갖춘 무언가와 누군가였고 그 형체가 천천히 물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의문 가득한 채로 다가갈수록 무언가의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돌아가려고. 그 순간 민지와 친구들은 발걸음을 멈췄고 서로를 마주한 채 공포에 떨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도망치기 시작했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그대로 한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누구도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을 간직한 채 정적만 가득한 방 안에 누워 있었고 마침내 날이 밝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서둘러 짐을 싸들고 그 마을을 벗어났습니다. 돌아오는 길 민지는 예전부터 그 마을에 전해지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오래전 거기 호수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존재가 있다는 전설이 전해졌고 그것을 본 자는 다시는 그 근처를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전설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그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석호리에 다시 방문하지 않겠다고 맘먹었습니다. 그리고 석호리는 그 어떤 관광객도 맞이하지 않는 또다시 전설로만 남게 되었습니다.